경기도 파주시 돼지 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가 한 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정부는 오전 9시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고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을 비롯해 펀드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가를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국회에 부를지 말지를 놓고 다투다가 오늘 예정됐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미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을 제치고 제1저자로 포스트에 오른 데 따른 의문점과 딸의 특혜 입학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물타기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구속된 지 꼭 900일 만입니다. 오늘 어깨 수술을 한 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석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잠시 후에 오전 9시에 관련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소식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와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어제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 씨를 불러서 고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과정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또 조 씨가 단국대 논문 경력을 이용해서 고려대에 입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학 당시 교수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서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가를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법원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P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돼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 교수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인 이모 씨에게 빌려준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이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돈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 C&T 지분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은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애초에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정 교수가 조 씨 측에 빌려준 돈이 사모펀드 운영사 설립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펀드 운영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은 물론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 교수는 코링크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WFM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고 회사 경영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 등 펀드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가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 법무부 훈령을 보면 수사 내용 공개는 잘못된 언론 보도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훈령 이름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이를 어긴 검사와 수사관을 감찰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여기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촬영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왔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특정한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선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완성된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관의 의견 조회 중인데 오비락이 될 것 같아서 대단히 다시 한번 또 유보 상태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다시 협의 테이블에 올리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여권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각종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의 출처를 검찰로 지목하고 맹공을 퍼부어왔습니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다시 재현해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수사 상황을 인용해 논평해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자중해야 합니다. 표적 수사가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때와는 다른 기준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고 나선 게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언론의 취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란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초안 단계라며 정치권과 언론 반발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지만 왜 지금 추진하냐를 놓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 오후 청와대 앞 광장에서 입장문 낭독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조 장관도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삭발을 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지금은 정치쇼를 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만이 삭발투쟁의 명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조국 장관 딸 의혹과 비슷하다는 주장인데 검찰이 어떻게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의공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의 요약본, 이른바 포스터입니다. 심박 출량 측정에 대한 연구인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제1저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여름방학 동안 인턴으로 일한 김 씨는 자신을 지도한 서울대 교수와 대학원생을 제치고 맨 앞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 원내대표의 청탁으로 김 씨가 특혜를 받았고 이를 발판 삼아 미국 예일대까지 진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 전문가협회 등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연구인 만큼 당시 고등학생인 김 씨가 주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조국 후보 따님과 비슷한 케이스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케이스라는 평가를 받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따님과 아드님 케이스 또는 또 다른 최고위층의 입시 부정이나 채용 비리 정말 전격적이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조국 정국 후폭풍으로 나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재조명되며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물타기 의혹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검찰은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수사부서를 배당할 예정입니다. 조국 장관 딸 입시 의혹에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 관련 진상규명의 공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떻게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시설 피격의 배후로 미국은 이란을 지목하고 있죠. 미국 ABC 뉴스가 이란이 무인기 공격만 한 게 아니라 순항 미사일 공격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과 관련해 미국은 위성사진 판독 등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이란으로부터 무인기 드론 공격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10여 발의 공격까지 받았다고 미국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연관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장전 완료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사 행동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이란이 미군의 드론을 격추했을 때를 기억하라면서 당시 거짓말을 했고 이번에도 이란의 연관설 부인은 같은 맥락임을 내비쳤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글을 쓰기 전에 국가안보회의도 소집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란은 공격 배후설을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관련 증거를 공개하면서 군사행동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행동이 최종 단계에서 철회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란이 영공 침범을 이유로 미군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한 대를 격추하자 미국은 즉각 보복 공격을 계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작전 실행 10분 전에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이 지난 5월부터 핵 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사우디 주요 석유시설 피격으로 원유 생산 차질이 우려되면서 국제유가가 폭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 오른 62.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15.5%까지 올라서 11년 만에 하루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14.6% 오른 69.02달러로 마감됐습니다. 이날 장중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5.5%, 브렌트유는 19.5%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무인기 공격으로 사우디의 아부카이크와 쿠라이스의 석유시설이 가동을 멈추면서 사우디는 하루 평균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무인기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러시아제 첨단 방공 미사일을 구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시리아 사태 논의를 위한 러시아, 터키, 이란 3국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자국 석유 시설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사우디에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제 미사일들이 사우디의 모든 인프라 시설을 확실히 보호해 줄 것이라면서 어떤 미사일을 구매할지는 스스로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책의 미래를 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전격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고 한반도 정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위해 매진해온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체제 보장, 제재 완화를 두고 기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양국의 접점 찾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유지됐던 경색 국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는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동맹 이상설을 털어내는 기회로도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세계사적 과제이고 국제사회와 함께할 때 더욱 굳건해진다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국제사회의 협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평양으로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아직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ould you be willing to go to North Korea? Probably not. I don't think it's ready. I don't think we're ready for tha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I would do it sometime at a later future. And depending on what happens, I'm sure he'll lov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also. But no, I don't think it's ready for that. I think we have a ways to go yet.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방북 시기상조론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상징성이 큰 평양 방문이 이뤄지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북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모테기 도시미스 신임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함께 모테기 외무상에게 한일 갈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대응을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한일 간 균열이 조기에 해소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17년 전 오늘 북한과 일본은 사상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평양행에 나서는 등 북일 관계에 미묘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7년 전 오늘은 북한과 일본 양측 정상이 평양선언을 발표한 날입니다. 선언의 주체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북일 간 사상 첫 정상회담의 결과물입니다. 국교 정상화 협상 재개 등의 내용을 담은 평양선언 내용 가운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가장 미흡했던 것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입니다. 당시 관방부장관이었던 현 아베 신조 총리는 평양선언 현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이후 납치의 아베로 불려왔습니다. 올해 5월 갑자기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피력해온 아베 총리가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또다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서
결단력 있게 행동해 납치 문제 등을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이달 말로 가시권에 들어온 데다 특히 납치 문제를 비롯해서 북일 채널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기타무라 시게루 전 내각정보관을 최근 국가안전보장부 국장에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네마루 신고 씨를 대표로 하는 방북단 60여 명을 비롯해서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평양행에 나선 것은 기타무라 국장의 대북 접촉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지만 전후 최장수 재임의 기록을 이어가는 아베 총리. 북일 관계의 가시 같은 납치 문제 해결과 한국 압박용으로 북일 관계에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언쟁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김 차장과 언쟁을 벌인 것이 사실이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중앙아시아 순방 중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을 놓고 김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질책하자 강 장관이 함께 언성을 높이며 다툰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외교부 간의 갈등이 표면화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출근길 쾌청한 하늘에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볼에 닿는 공기도 어제보다 더 선선해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8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8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대구 28도, 광주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가을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내륙은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늦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해안과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해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졸피뎀에서 혈흔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게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고유정이 직접 진술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고유정은 3차 공판에서도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법정에는 예전과 달리 얼굴을 들고 들어와 머리를 쓸어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획 범행 여부를 입증할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대검찰청 감정관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붉은색 무릎 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도 이번 증언으로 고유정의 거짓된 주장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이 됐고 그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은 대검찰청이 추가로 한 18개 혈흔 감정 가운데 6개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안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담요에서 나온 혈흔 1개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것이 모두 나와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증거조사하고 나중에 나오는 것들 보시면은 또 될 것 같고요. 3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전 고유정이 모두 진술을 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판부가 1차 공판 당시 모두 진술 기회를 주었으나 직접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거부 입장을 보이자 진술 기회를 달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오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립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강력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분류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범 방지 기구가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분류 심사를 강화하고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살인과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에 대해서 현재 서울지방교정청 한 곳에서만 운영되던 전담분류센터를 대전과 광주지방교정청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서 외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늘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석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엄한 경계 속의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올라갑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던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첫날 밤늦게까지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3시간 정도에 걸쳐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50견으로 알려진 수술의 경우 보통 재활치료를 마칠 때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3개월 정도 봐야죠. 왜냐하면 근육이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또 붙어있는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부는 지난주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의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외부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지 이틀 만입니다. 병원에서 정한 회복 기간이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구치소와 병원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감금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입니다. 구속 900일 만에 바깥 생활을 하게 된 박 전 대통령. 비교적 자유로운 여건 속에서 조만간 시작될 파기환송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북 영천시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시간 뒤에는 현장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를 승용차 2대가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해 도로공사 직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 전체 인구는 1,004만 9,60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4.4%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되어 경남 거제시의 섬 저도가 47년 만에 개방됩니다. 개방 대상은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제외한 산책로, 모래해변, 연리지 정원 등이며 하루 방문 인원은 최대 600명입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생태계 복원 실험을 위해서 오늘 다시 열립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낙동강 하구뚝을 다시 열어 소금 성분 침투 거리와 주변 영양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최저 연 1%대 고정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출시되자마자 이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고객들로 은행은 붐볐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도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 은행 대출 창구가 사람들로 붐빕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최근 들어 발길이 줄었지만 최저 연 1.2%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직접 찾은 고객이 늘어난 겁니다. 먼저 대출하는 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서민대출 조금 더 돈이 된다 그리고 갈아타게 한번 하려고 왔어요. 오전에 은행 영업점을 찾았다가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발걸음을 돌리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첫날이다 보니 서울 강남과 송파에 있는 일부 은행 영업점 앞에서는 은행 문이 열리기 전부터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영업점마다 대출 전환 문의 전화도 수백 통씩 쏟아졌습니다. 고정금리도 혹시나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의도 많이 있으셨고 이제 기존에 어떤 금리를 사용하고 계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차 전화를 많이 오셨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역시 접속자가 폭주해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인터넷 대기 번호를 받고도 10여 분을 기다려야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개시 7시간 만에 7천여 건이 접수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공사는 서민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라 오는 29일까지인 만큼 사용자가 적을 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사의 홈페이지나 그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는 온라인 베이스 신청이고 그다음에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다릅니다. 또 신규 목적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최고 경영자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계 경쟁은 인력 빼가기로 번지면서 기술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배터리 소송전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수뇌부가 처음 머리를 맞댔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겁니다. LG화학은 CEO들이 각사의 입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고 SK이노베이션은 만남 자체가 의미 있었다며 소송에 성실히 대응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말을 아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는 데다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핵심 인력을 빼갔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영업 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로 서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이 갈등을 빚는 사이 배터리 산업 인력과 기술 유출 문제는 국가적 고민으로도 떠올랐습니다. 최근 중국과 스웨덴 배터리 업체는 한국 인재를 영입하거나 대거 채용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봉의 2배에서 4배까지 제시하며 한국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중국과 우리 그리고 일본의 3파전 속에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경쟁에 뛰어든 형국입니다.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더욱 조심해야 될 시기이고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기술과 인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당장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 현황 점검차 서울 당국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큰 틀에서 교육체제 전반의 전환 방향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당장 단기 처방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감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지만 사회적 합의와 현장 안정성도 필요한 만큼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X와 SRT 승무원 등이 소속된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 관광개발 노조가 집회를 열고 직접 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지부 노조는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KTX 승무원 직접 고용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생명안전 업무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는 달리 코레일 관광개발과 철도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발전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결합이 핵심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실증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효율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도록 도와줍니다. IoT 센서와 같은 신규 센서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표준 플랫폼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신호 처리 및 분석하여 발전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술입니다. 실증 시험장에는 조기경보 시스템 등 실제 발전소 감시 진단 시스템과 변전소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사고가 나면 자동 복구하거나 원격 제어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발전소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에서는 AR, VR 기술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풍기와 보일러 등 발전소 주요 시설에 대한 정비 교육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의 설비들을 센싱부터 시작해서 운전, 정비, 그리고 토탈 자산 관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또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술 검증과 발전을 위한 포럼 등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상용화를 위해 산학연의 투자와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관광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관광본부도 설립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함께 설립한 동남권 광역관광본부가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영도구에 꾸려진 본부에는 3개 시도의 관광 분야 공무원들이 파견됐습니다. 지역별로 정책을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부울경 3개 시도가 손을 잡으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만 보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음식과 숙소와 볼거리 다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서 꼭 그걸 하나를 다 만족시킨다기보다는 가장 좋은 것들을 잘 모아서 특화된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울경이 관광 분야에서 손을 잡은 건 관광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78%가 서울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부산을 찾은 관광객은 15%, 경남과 울산은 각각 2%와 1%대에 그쳐 수도권 쏠림 현상에서 벗어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개 시도는 각 지역이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전문가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홍보와 마케팅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 관광 분야에서만큼은 시도 경기를 허물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전남 장성에 4년 만에 KTX가 다시 정차하게 됐습니다. 상무대 면회객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선 KTX 열차가 서서히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장성역에 KTX가 다시 서는 것은 4년 만입니다. 장성군의 노란 꽃잔치 아시죠? 엘로우? 네, 감도 유명하고 정말 앞으로의 큰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KTX는 지난 2004년부터 11년 동안 장성역에 하루에 많게는 22번까지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끊겼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대 군 장병 면회객과 영광, 담양, 그리고 광주 북부권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상권도 시들해졌습니다. 장성군은 KTX 재정차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12,000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고 군민 결의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결국 코레일은 장성역에 하루 2번씩 모두 4번 다시 고속열차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KTX 재정차를 환영하는 이들은 상무대 군 장병 면회객과 역 주변 상인 등입니다. 재정차를 시작으로 상무대 면회객과 장병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우리 장성의 지역경제와 우리 택시 영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황룡강 노란꽃축제 관광객의 방문도 한결 쉽게 됐습니다. 장성의 관광 명소에 보다 많은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KTX 재정차를 통해서 장성의 지역경제 전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은 교통 인프라는 인문학이 살아 숨쉬는 고장의 관광 활성화에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서 파란 하늘을 만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을답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이 18도까지 내려가서 공기가 서늘한 편인데요. 낮 기온은 28도까지 높아지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과 대구의 낮 기온이 28도, 춘천 27도, 전주,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의 하늘이 맑은 상태인데요. 가시거리도 20km 안팎까지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 종일 비 예보 없이 맑은 하늘 계속됩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초속 10m 안팎의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중부 지역이 나쁨 수준, 남부 지역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점점 내려가면서 늦더위가 사라지고 아침에는 쌀쌀해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후 일요일쯤에는 남부와 충청 쪽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 뉴스 초반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9시 정보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생중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